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05의 전산 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의 전산 회계 1급 우리 2022년 12월 3일 가장 마지막에 시험 본 시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2022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5의 전산 회계 1급 이론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은 회계 원리에서 8문제, 그리고 원가 회계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계산형 문제는 3문제, 이론 문제는 12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뭐 아주 많다 이렇게 뭐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보편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상중하로 나누면 상이 3문제, 중이 11문제, 하가 1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상의 문제가 그래도 보통 한 2문제 정도인데 하나 정도가 좀 더 있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 거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는 거죠.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변동이 있다라면 이런 거래를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사업을 위해 1,000만 원 추가로 출자하다. 출자한 거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2번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수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변제하다. 2번 역시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겠죠. 즉 우리가 분개를 할 수 있으면 회계상 거래이기도 해요. 회계상 거래라면 분개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3번 성수기 재고 확보를 위해 상품 3,000만 원 추가 주문하기로 하였다. 주문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반면에 4번은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있던 재고 자산 2,000만 원이 멸실되다. 이런 경우도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2번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문제.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자, 보시면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장기간 존속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사항도 없다고 가정한다. 자, 이런 가정 뭐라 그러죠? 바로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을 말하는 거죠.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은 기업이 특정 목적을 다할 때까지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야 이런 가정 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얘기죠. 자,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네. 자, 3번 문제. 자, 난이도 다 중이네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 재고자산이라고 하면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하죠. 자, 이제 보면 1번 회계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컴퓨터는 사용 목적이니까 유형자산을 분류하겠네요. 2번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임대용으로 보유하는 주택. 자, 얘도 마찬가지 판매용이 아니잖아요. 임대용이니까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3번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자, 이 경우에는 투자자산 쪽으로 분류하겠죠. 반면 4번 조선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판매용으로 제조 중인 선박. 판매용이니까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내용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볼까요? 자, 4번 문제는 난이도를 상으로 제가 한번 처리했는데요.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유형자산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말 그대로 원가로 한다는 얘기죠. 옳은 말. 2번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운송비와 설치 비용은 취득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옳은 말이겠죠. 3번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답이 3번인데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한다. 자, 이럴 때 철거 비용과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은 뭘로 처리해요? 다 비용으로 처리하죠. 비용 처리.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과 철거 비용 역시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철거 비용 토지 원가로 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 건물을 구입한 다음에 바로 철거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다. 즉 여기는 취득 과정이 아닌 거고 우리가 토지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철거하는 경우는 취득 과정이니까 그때의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가 되는데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이 철거 비용과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은 전부 다 처분 손실, 즉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실기에서 분계 연습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 상까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상으로 배치한 것 뿐이에요. 4번은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국공채 매입,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익. 제가 그래서 이걸 괜히 더 주고 사는 금액이라 그랬죠. 이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돼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이 시작한다. 이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둘 다 동일한데요. 우리가 상각의 시작점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번 일반적으로 상각기간은 최대 40년까지 가능하다. 40년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는데 20년이라고 해야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계약이나 관계법령에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기준은 되어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을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이건 좀 옳은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40년은 틀리다는 얘기고요. 3번 합리적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해법 사용한다. 옳은 말이에요. 무형자산 상각 방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 방법을 적용해요. 그런데 그를 모를 때면 정해법을 쓴다라고 했죠. 4번 재무상태표상 표시 방법으로 취득 원가에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는 직접법, 취득 원가에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간접법 모두 허용한다. 우리가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간접상각법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간접상각법 혹은 직접상각법 둘 중에 선택을 하니까 둘 다 허용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뭐 중요하게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예. 자, 6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6번은 난이도가 하예요. 자, 어떤 내용이죠? 다음 중 주요 장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장부가 누가 있어요? 회계 장부가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주요 장부 2개 정도 알아두시라 그랬죠. 바로 분계장과 또 하나 뭐죠? 그렇죠. 예. 총계정 원장이죠. 예.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이 두 가지가 주요 장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 장부라는 거죠. 전산회계 1급 실기 보시면 우리 장부조회 문제 있잖아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외의 장부는 전부 다 뭐예요? 보조 장부긴 하죠. 그래서 이 문제 주요 장부는 분계장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보조 장부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답이 2번이 되고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하로
분류했어요. 네. 7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해당하는 항목. 1번이 답이겠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대표적 항목이죠. 얘 아니면 뭐 재평가 잉여금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자차손 자기주식 그다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들 셋은 다 뭐예요? 자본 조정 항목이죠. 예.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하루 할까도 고민했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자본이기 때문에 그냥 중으로 배치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평상시 때보다 조금 질문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연말 시험이라 그런 건지 월드컵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뭐 좀 시험이 물어볼 게 없어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예. 아니면 이 모두가 종합적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계산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 수많은 연습을 해뒀던 거죠. 자, 일단은 매출 총이익이니까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해야죠.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 상품 팁박스를 그려야 되겠죠. 그려볼게요. 기초가 10만 원. 그 다음에 매입액이 20만 원 되겠네요. 20만 원이 매입액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매입, 할인, 매입 한 줄 있네요. 매입의 차감 항목이죠. 같이 합쳐서 마이너스 만 원으로 표현할게요. 그다음 기말 상품이 있네요. 11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하면은 18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18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매출액. 근데 순매출액 기준하는데 그 순매출액이 47만 5천 원이래요. 흰색은 우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옮긴 거고요. 흰색이 아닌 뭐 노란색 여기선 다른 색은 조금 계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 18만 원을 차감하면 되겠죠.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로마자 3번 매출 총익 이게 답이 되는데 29만 5천 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 요 정도의 계산. 그래서 난이도를 중으로 우리가 체크를 한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연습한 문제다. 기초에게만 풀어도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참고로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직접 재료비 100만 원, 직접 농업비 160만 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60만 원. 요 부분이네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총 제조 간접 원가의 30%다. 이걸 통해 방정식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가공비. 가공비라고 하는 거는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죠. 먼저 여기 변동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 VOH는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총 제조 간접비의 30%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변동 제조 간접비 60만 원이네요. 60만 원은 이렇게 0.3이 되고요. 이러면은 이쪽은 놔둘게요. 제조 간접비를 이항하면 60만 원 나누기 0.3이 제조 간접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는 얼마다? 200만 원이 도출된 거죠. 이 과정을 도출하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선 방정식 풀이하면 그냥 난이도 상으로 제가 그냥 배치하거든요.
그럼 여기 직접 농업비가 얼마야? 여기가 160만 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얼마야? 여기서 200만 원이라 그랬죠. 참고로 이 제조간접비는 다시 구분해 보면은 얘는 변동제조간접비와 VOH와 고정제조간접비로 구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 합쳐서 얼마예요? 가공비는 36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가 좀 실수할 여지가 있어요. 학생들이 풀 때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다. 예. 그래서 실수 안 하고 풀면, 요 문제 풀면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전산회계 1급 105회가 평이했던 것 같긴 한데 가채점 결과 상당히 고득점, 막 100점, 뭐 98점 이런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그래프의 원가 행태에 대한 원가는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보면은 이 가로축과 조업도죠, 가로축. X축이라 말하죠. 세로축, 단위당 고정원가. Y축이라 말하죠. 고정비고 단위당 고정비랑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단위당 원가인데 이거 제가 좀 잘못 옮겼네. 고정자 빼고 예, 단위당 원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이걸 보고 조업도가 증가하고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네. 이걸 보고 우리는 얘가 고정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고정비 한번 써볼까요? 총고정비 Y는 C 총고정비고 Y 다시 단위당 고정비는 X분의 C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게 바로 고정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비라는 걸 알아야 되지. 이걸 통해 이거는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리고 다음 중에서 고정비를 찾으면 되겠구나. 고정비는 어떤 거죠? 조업도의 변동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가 고정비가 되는 거죠. 직접 재료비, 공장 전화 사무실의 전화요금, 기계장치 가동에 필요한 연료 이들은 변동비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 총원가가 증가하니까요. 반면에 공장 건물의 임차료는 얘는 고정비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예. (11번)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도 평균법이고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물론 난이도 상으로 했지만 종합원가 계산이라 근데 쉬워요. 가공원가 완성품 완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가공비만 또 찾는 거고요. 재료비는 공정 조의 전량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가공비에 대해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수량을 완성과 기말로 나누면 되죠. 평균법이니까요. 완성된 거는 8,000개예요. 기말에 3,000개가 남아있죠. 3,000개가 남아있고 완성도를 곱해야 되겠죠. 가공비의 경우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라고 했으니까 60%. 이렇게요. 868. 1,800개. 완성품 완산량은 두 개 합쳐서 9,800개가 답이 되니까 매우 쉽게 출제된 문제다. 답이 3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 상으로 배치했지만 상이 아니라 뭐 중 정도 되는 문제고 가볍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예, 충분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참고로 재료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옆에다 재료비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완성된 거는 8,000개 동일하고 그리고 공정초에 전량 투입하는 형태니까요. 3,000개 투입된 거 모두 노력을 다한 거죠. 그래서 얼마? 11,000개가 답이 되겠죠. 만약에 재료비를 물어봤다라고 가정을 하면 11,000개가 답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12번 문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비교 항상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 이쪽에 개별원가 계산 짭 오더 코스팅을 말하는 거죠. 가운데 구분 저게 종합원가 계산 프로세스 코스팅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원가의 집계 자체가 다르잖아요. 원가를 집계하는 단위가 원가의 집계부터 종합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별원가 계산 어떻게 해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거죠. 작업별로 집계한다. 종합원가 계산 어떻게 해요? 얘는 공정별로 집계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업종 같은 경우는 개별원가 계산은 품종이 많아도 돼요. 다품종, 다신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업종. 다시 말해 주문 생산 방식이죠. 주문 생산 방식.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적이고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죠. 연속적 대량 생산하는 업종.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여기서는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못된 거 1번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규격의 제품이 반복하여 생산하는 경우 사용된다. 옳은 말이고요.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보고서 집계한 틀리죠. 작업별로 원가 집계가 아니라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니까 매우 중요한 데서 이제 답이 됐네요. 답이 2번이 나오는 거고요. 뭐 질문 좀 있는데 이거 좀 질문하신 분은 좀 안타깝게도 잘 정리가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물론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요. 예.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해 각 제품을 별도로 제작 판매하는 제조업에 사용된 주문 생산 방식 맞고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업된 그렇죠. 여기는 작업 원가표가 사용된다 그랬죠. 예.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가가치세 문제도 어렵진 않더라고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 납세 의무를 진다. 1번이 답이네요. 부가가치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영리, 비영리 이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영리, 목적, 유무 상관없음. 그러므로 비영리 단체라든지 아니면 국가라든지 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들어오죠. 뭐 이들이 면세로 빠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사업 목적이 뭐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는. 예. 2번 볼까요? 사업 설비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용료를 공급하는 자가 여기 사업자가 되는 거죠.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인적, 물적 독립성을 지닌 사업자 맞고요. 4번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죠.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4번이 중상 정도 돼요. 1번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그러니까 토지만 임대, 약사가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은 면세에 해당한다. 토지의 공급이 면세잖아요. 그런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죠.
과세. 일단 토지의 공급이 면세. 토지 임대 빌려주는 과세죠. 그리고 여기도 약사가 일반 의약품에도 면세가 아니라 과세죠. 제조약만 면세고요. 약국 세무가 좀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약국들이 거래처에 좀 있는데 좀 까다로워. 그래서 좀 복잡해. 예. 2번 면세 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전 면세 제도. 자, 여기서 틀린 건 완전 면세 제도죠. 그래서 면세는 완전 면세 제도가 아니라 영세 제도가 완전 면세고요. 여기는 불완전 면세 제도죠. 면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완전 면세. 자, 3번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면세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죠. 1개월 이내가 아니에요. 지체 없이죠. 바로. 지체 없이 그냥 바로. 자, 4번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14번 중상 혹은 상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다 배우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좀 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상 다음에 대한 설명, 다음은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물어보네요. 읽어볼까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 이는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장별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자금 부담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 사업장별로 총괄해서 납부한다.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고 하는 거죠. 어렵진 않네요. 예. 정의 자체를 물어본 문제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5회 전산회계 1급에 대한 얘기고요. 좀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 지금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을 보시면은 2023년 이제 시험 일정도 나왔어요. 시험 일정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106회가 되겠죠. 106회 시험. 요게 2월 달에 시험을 봐요. 이게 2023년 최초 시험이 되고요. 그 다음 107회. 요게 이제 4월에 보고. 2달 간격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8, 109, 110, 111, 112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이 할 건 없고 일단은 여기 106회 시험, 2월 시험 있죠. 이 2월 시험은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이 부가가치세가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기존 거 개정세법 반영 전의 내용으로 시험을 봐요. 개정세법 반영 전. 질문 좀 있으니까 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2022년 교재 갖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7회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나와요. 개정세법 반영 후로. 최근에 이제 전산회계 1급 편집, 지필 과정에 있는데 또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약간 업데이트돼서 프로그램 약간 그 디자인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수정하고 또 개정세법이 반영된 내용으로는 4월부터 시험 보는데 얘는 2023년 교재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좀 질문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5의 문제들을 좀 보면은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래 어렵진 않았어요. 1번 같은 경우 회계상 거래냐? 뭐 기본적인 거 물어봤고요. 2번도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3번도 재고자산이 누구냐 이런 거. 4번이 그래 기준서를 조금 물어봤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됐던 거고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5번 같은 경우도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 삼각 내용에 대해 일반 기업회 기준에 대해 물어본 거죠.
6번 쉬운 거죠. 주요 장부 물어봤고 7번도 쉬운 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 물어봤고요. 8번 계산 문제지만 매출 총 이익 계산하는 거. 우리 상품 팁박스만 그릴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 거죠. 9번 문제는 우리가 약간의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세워줘야 되니까 조금 난도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번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대비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이게 어떤 건지 추정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11번 같은 경우 완성품 환산량 나왔는데 평균법이고 쉽게 출제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일단 12번은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13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나마 14번이 조금 난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바로 면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15번은 또 마찬가지 정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정의 그 자체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전산회계 1급 105의 이론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였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여러분들 조금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면 조금만 더 연습을 하셔서 106회 시험 대비하셔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